때는 1997년이었고요. 태수 씨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그때 당시 아까 보았던 이야기 속으로 같은 공포물, 괴담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할 때였죠. 그 당시에는 분신사바라고 하는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너무 유행이었지. 그 네 명이 또 이 분신사바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태수 씨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흉가 안에서는 그 집에 살고 있던 부부의 자매가 갑자기 죽어나가고 이걸 본 아이들이 아, 우리 저기서 분신사바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진짜 위험해. 하지 마. 분신사바를 할 때 혼령이 왔다 나간 거를 우리 느낌만으로 알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해서 이 친구들이 도서관에 가서 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죠. 몇 날 며칠을 도서관에서 찾아서 태수 씨와 친구들은 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한 명은 나침반, 한 명은 영이 지나간 자리를 보고자 했던 찹쌀, 기온을 측정할 수은 온도계, 전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압 검전기를 갖고 온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깜깜한 길을 조금 가다 보니 놀랍게도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방송에서 봤던 그 흉가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 집은 누가 봐도 10년은 넘게 방치된 흉가처럼 보였죠. 귀신이 잘 나오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라면서 수맥을 탐지하기 위해 엘로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홀린 듯이 그 집으로 들어갔더래요. 뒤따라서 태수 씨와 나머지 친구들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집안의 가구들과 물건들이 10년은 넘게 방치된 것처럼 다 해져 있고 그 집에서 죽었다던 아이들이 쓰던 그 인형들도 바닥에 다 널브러져서 분위기는 더욱더 을씨년스러웠죠. 바로 그때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친구 제식이가 갑자기 하고 기겁을 하죠. 무섭게 왔다리 갔다리 격렬하게 춤을 추던 엘로드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갑자기 흔들리는 거였죠. 예. 그 방을 태수 씨와 친구들은 분신사바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아우 얘네 왜 이래? 용감해. 진짜. 그렇게 밤 12시 일행 중에 태수 씨와 재성 씨가 손을 모아서 빨간 펜을 손에 들고 분신사바를 시작합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오셨으면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하고 말이죠. 나머지 두 친구들도 옆에서 같이 분신사바라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반복하기를 대략 2, 3분째. 태수 씨와 재성 씨 손에 쥐어진 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엄청난 한기와 털이 솟아오르는 듯한 감각을 동시에 느껴 눈을 딱 뜨게 된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촛불 3개가 휙, 휙, 휙. 그리고 들린 이 전압 검진기. 이 전압 검진기 소리가 귀를 찌르듯이 그 공간을 울렸고요.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얼어있던 그 순간 다시 한번 음산한 기운이 태수 씨 일행을 스쳤고 수은계의 온도계가 미친 듯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요. 입에서 할 때 하얀 입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은 저녁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한여름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그걸 보고 일행 모두는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혼비백산돼서 그 집을 도망쳤고요.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온 건지 몰랐을 정도로 혼이 쏙 나갔던 태수 씨와 친구들. 그런데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는 헛소리를 하면서 3일 동안 앓았다고 하고요. 3일 후에는 또 씻은 듯이 그 오한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와, 따라온 거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죠.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친구들 중에 2명이 태두 씨와 같은 증상을 겪었고요. 똑같이. 유일하게 한 명, 응. 재식이라는 친구, 전압 검진기를 가졌던 그 친구만이 이 증상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가 꺼낸 건 빨간 비단 주머니에 쌓여있던 부적이었죠. 그런데 그 부적을 꺼냈던 재식이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이 부적을 엄마가 일주일 전에 줬을 때는 틀림없이 노란 종이에 새빨간 경면 주사로 쓰여있던 글씨가 있던 새 부적이었는데 꺼낸 부적은 마치 몇십 년은 묵은 듯한 낡은 종이로 변해 있었고 노란 종이와 빨간 글씨도 색깔이 다 바래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드려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사람들 사이에 용하다고 소문이 났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그 남자가 절 찾아온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굽은 어깨에 후줄근한 양복까지. 영어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쓸모없는 놈. 월급만 죽내는 기생충 같은 새끼. 아 그래서 이게 뭔데? 아 쓸모없는 놈. 아 나이만 많으면 뭐해? 아 월급이나 축내는 기생충 같은 새끼. 나가. 죄송합니다. 그의 모습은 이미 산송장에 가까웠고 그냥 두면 무슨 짓을 벌일 것만 같았죠. 뭐 죽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눈만 더 이상 안 보게 해주세요. 전 기꺼이 그의 저주 의뢰를 받아들였어요. 그 상사의 사진 그리고 머리카락 가져올 수 있겠어요? 꼭 가져올게요. 그가 내민 봉투 안엔 머리카락과 상사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저는 남자에게 사람 모양으로 오려진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 종이 위에 어떤 저주를 내리고 싶은지 직접 적으라고 했죠. 그의 펜 끝에 얼핏 눈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아, 나이만 많으면 뭐해? 상사의 시선에서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까. 남자가 매우 짠하더라고요. 남자가 돌아가고 새벽 2시쯤 돼서 저는 캐비넷 가장 깊숙이 보관해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사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긴 봉투, 저주 내용이 적힌 종이를 잘 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마찬가지로 축삼시에 저는 신사가 있는 인근 숲으로 향했어요. 그 한가운데에 지푸라기 인형을 놓았어요. 왼쪽 다리에 한,
오른팔에 하나. 남자가 바라던 대로 눈이 있는 위치에 또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쪽 눈이. 골프를 치러 간 상사가 다른 사람이 침공에 눈을 맞았고 결국 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 번 더 의뢰하고 싶어요. 원하시는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왜? 새끼 말고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지갑 속 아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 남자보다 20살은 더 어려 보였어요. 그 여자가요. 날 죽이려고 해요. 바람난 아내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영화예요. 남잔 다짜고짜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죠. 저주의식은 지난번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저주가 통한 건지, 그래서 남자의 분노도 사그라든 건지 남자는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남자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며칠 뒤 마지막 예약 손님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지금 상담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사를 건넸는데 남자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상담 마친 손님이 가고 남자를 찾는데 어느 틈에 가버린 건지 남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갔나? 케비닛이 쿡쿡 굉음을 내며 흔들리는 거예요. 역시나 그 안엔 저주 상자만이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남자의 가슴팍에 커다란 쇠말뚝이 깊이 박혀 있는데 전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사로 찾아가긴 했지만 남자를 어떻게 찾나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죠. 순간 여보, 나 왔어. 한 여자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데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그 여자를 맞이하는 한 남자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 남자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였고 여잔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때마침 제 단골이자 그 남자를 제게 소개시켜줬던 직장 동료가 나타났고 저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어요. 근데 혹시 저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좀 그렇죠. 저 두 사람 재혼했어요. 재혼이요? 네. 아니 어떻게? 히로상은요?
희로성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가게로 돌아온 저는 부랴부랴 캐비넷에 있던 저주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전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겨 있어야 할 봉투 안엔 그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니. 신조가 토마테오 씨.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바꿔치기 돼버린 머리카락과 사진. 대체 누가 바꾼 걸까요? 전 이제 저주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신의 섭리에 불완전한 인간 따위가 함부로 손을 댔다간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숨바꼭질?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혼숨. 일단 내 영혼이 인형에 깃들게 하고 난 다음에 뾰족한 물건으로 인형을 찔러요. 그리고 나는 숨습니다. 그러면 공격당한 이 인형이 화가 나서 자신을 찌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꼭꼭 숨어 있으면 이 혼숨에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숨에도 금기 사항이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 인형에게 피를 넣지 말 것. 두 번째, 인형에게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말 것. 세 번째, 인형을 찌를 때 칼 같은 날붙이로 찌르지 말 것. 자, 이 3가지 금기 사항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재 씨는 정말 이 괴담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런 것도 많죠. 우리 민재 씨가 막 또 새로운 주술이 없나? 인터넷에 막 검색하고 있는데 절대 따라하지 말 것. 혼자 하는 술래잡기 후기.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바로 클릭을 딱 해봤더니 따라하지 말라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 하는 방법이 막 나와 있더래요. 따라오고 싶겠다. 더 하고 싶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나 꼭 해봐야겠다. 이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서운 내용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최악의 경우 이 인형에게 내 영혼을 뺏길 수 있다. 민재 씨 친구 중에 희준 씨라고 민재 씨처럼 이 괴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하면 되겠다. 근데 민재 씨의 속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희준 씨 어머니가 무당이신 거예요. 주술이 잘못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커버를 안전판으로. 안전하게 좀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거사를 치르는 당일날 이제 민재 씨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희준 씨네 집에 도착했어요. 챙겼어? 아이, 다 챙겼지. 빨리 들어와. 일단 두 사람은 인형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솜을 빼냈어요. 그리고 미리 잘라둔 이 손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민재 씨가 속으로 이거 원래 혼자 하는 주술인데 둘이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다 피 넣자. 야, 피는 넣지 말라고 했잖아. 야, 원래 주술엔 피가 들어가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조금만 넣자. 민재 씨는 일부러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난 피와 손톱을 같이 인형 배에 넣고 빨간 실로 꿰맸어요. 자, 민재, 희준, 민희로 하자. 야, 사람 이름 붙이면 안 된다니까. 이름을 붙여야 더 강력해지는 거야. 민희라고 하자. 이제 화장실로 가서 두 사람의 영혼이 깃들 이 인형을 세숫대야에 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는 온 집안의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TV만 이 신명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켜뒀어요. 3시가 되자마자 민재 씨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첫 번째 술래는 민재. 이렇게 술래를 3번 외치고 희준 씨도 똑같이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두 번째 술래는 희준. 미니 찾았다. 미니 찾았다. 미니 찾았다. 민재 씨는 부엌에서 챙겨온 식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있어 보이잖아. 이걸로 해야 더 강해진다니까. 쫄았냐? 쫄아? 누가 쫄아? 야, 해. 다 했네. 이 모든 금기사항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인형에게 영혼을 깃들게 할 주문을 겁니다. 세 번째 술래는 미니. 세 번째 술래는 미니. 민재 씨는 희준 씨와 함께 뛰어서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가서 꼭꼭 숨어 있어요. 이 컵 안에 액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거를 입에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물 아니야? 소금물. 왜? 이 소금물을 머금고 있으면 주술을 건 사람이 이 신명 현상을 관찰하는 동안 인형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써 있었던 거예요. 소금 뿌리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요. 민재 씨는 망했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끊겼어. 끊긴 거예요. 그 순간 정적을 뚫고 철퍽, 철퍽, 철퍽 물기를 가득 머금은 무언가가 거실을 걸어오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두 사람이 숨어있는 이 방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민재 씨하고 희준 씨는 벌벌벌 떨면서 실수로 소금물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공간을 보존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씨 놀래라. 사용해야 되는지만. 슈팅을 10번 했는데 골은 한 골만. 뭐야 채널이 바뀌었나? 채널이 바뀌었어요. 채널이 바뀐 건지 이번에는 드라마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이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채널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네? 무한도전에 응. 출연자 목소리가 목소리였어. 들리는 거죠. 문화재 공간을 슈팅을 10번 했는데 귀여운 어린이 여러분들. 문화재 슈팅을 10번 했는데 문 열어. 문 열어. 민재 씨랑 희준 씨는 이 소금물을 어떻게든 입에 머금고 있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희미해져가는 이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날카로운 걸로 문을 긁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덜컹덜컹. 정말 문고리가 빠질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막 정신이 막 아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또다시 모든 소리가 멈춘 거예요. 살짝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은 이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인형을 빼려고 딱 보니까 세숫대야에 넣어놨던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민재 씨랑 희준 씨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민재 씨 집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났을 때쯤 희준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너 네 친구랑 당장 이리 와! 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간밤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무복을 그대로 입으시고는 대체 너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소금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찾아서 한 건데. 두 사람의 자초지정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희준 씨의 등짝을 정말 막 세게 때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재령굿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재령굿은 이 폴령을 달래거나 제압하는 그런 굿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막 집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느낌이 뭔가 묘하더래요. 서둘러서 현관문을 탁 열어봤더니 현관문 이 앞에 발자국 두 쌍이 떡하니 나의 또래. 이 발자국이 화장실까지 쭉 이어져 있고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숨어있던 방까지 또 쭉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방문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방문 앞에? 인형? 없었는데? 민재 씨랑 희준 씨랑 똑같이 생긴 남자 2명이 식칼을 들고 시뻘건 눈으로 죽일 듯이 그 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 마치 민재 씨랑 희준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이렇게 어긴 3가지 금기 사항이 정말 강력한 사념을 가진 영혼을 불러낸 거죠. 그날 이후 민재 씨는 그렇게 좋아하던 주술에 대한 관심을 뚝 그래야지. 끊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